자, 여러분, 11주차 사용지상사와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중세 철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중세를 지나서 근대 철학을 배울 텐데, 중세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중세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근대 철학을 배우는데, 중세 철학 했던 것처럼 데카르트라는 정말 슈퍼스타가 있어요. 철학계에서.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이 얘기 다 들어봤지. 그런 진짜 슈퍼스타가 있어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을 좀 리마인드 해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잠깐만 내 창 좀 닫을게.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 중세 철학자들은 철학을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답정너야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고대 철학 때 뭘 알고 싶어 했어요?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 아르케가 뭔데? 막 이제 아르케 찾는다고 아닌 거예요. 아르케가 요런 걸까? 저런 걸까? 아니면 요러저러한 걸까? 수많은 답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대체 변화가 뭔데? 변화가 뭔데? 변화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넘어오면 이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지? 진리는 요런 거야.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야. 그게 진리고 그 플라톤의 용어로 쓰면 뭡니까?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쨌든 고대 철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쨌든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뭘까?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답들을 내놨어요. 근데 중대 철학은 철학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 답 정말 정해져 있어. 이미 신이라는 이렇게 왜 안 나와? 어쨌든 신. 잘 나오네. 이미 신이라는 핵심 가치관 혹은 핵심 이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철학은 뭐냐 하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답이 왜 맞는지를 해명하는 철학이에요. 해명하는 철학. 신은 존재한다. 맞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은 안 존재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이론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철학 아니에요. 이미 신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이 존재하는지를 해명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답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창조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을까? 말 그대로 신은 창조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창조했을까? 답을 해명하는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중세 철학의 물음 중에 하나가 신존재 증명이라 했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죠. 존재론적 증명 방법, 우주론적 존재 증명법, 그리고 목적론적 존재 증명. 이렇게 해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론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신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신은 무조건 있다. 해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해명만. 이거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중세 철학자들의 철학적 질문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신은 완벽한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고 가장 선한 존재다. 이 선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악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 세상은 악이 있어. 그리고 신이 악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겠죠. 신은 가장 선한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악을 만듭니까?
이제 이걸 해명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지난주에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누구한테서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다 그랬죠. 신이 인간에게 수많은 능력들을 줬는데 그 능력들을 잘못 발휘하니까 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 인간의 어떤 마음, 특히 의지 때문이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생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중세 철학자는 아닌데, 그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는 17세기 근대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냐 하면 라이프니츠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악이 왜 있을까? 신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선한 존재인데 왜 악이라는 걸 이 세상에 만들었을까? 이제 라이프니츠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변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변신론. 책은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이 사람의 발상이 참 재밌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두면 돼요. 이 사람의 발상이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 신이 악을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신은 완벽한 존재잖아요.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기 직전에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어쨌든 머릿속으로 수많은 세계를 쫙 한번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상도 있고 요런 세상도 있고 요런 세상도 있고 요런 세상도 있고 요런 세상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을 하나 만들 때 수많은 세상을 머리에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요거 뭐랑 비슷해요? 다중주론이죠. 특히 요즘에 마블 영화 보면 멀티버스에서 막 이런 세계도 있고 저런 세계도 있고 이러잖아.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거는 비슷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머릿속에 수많은 세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이 한번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세계에서는 악이 없고 선만 100% 있습니다. 악이 0%입니다. 또 요 세계에는 악만 100% 있게 하고 선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봅니다. 또 여기는 50%는 선, 50%는 악. 여기는 30%는 악, 70%는 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런데 이 신이 이 수많은 세상을 그려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한 악이 요 정도, 선이 요 정도. 예를 들면 악이 한 35%, 선이 한 65%. 요 세상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하나도 없으면 왠지 세상이 좋을 것 같죠? 맞죠?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악이 하나도 없다? 악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착하게 산다. 과연 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일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연 착한 사람만 사는 세상이 과연 발전할까? 여러분 있잖아요. 근대에 들어오면 어떤 이론이 등장하느냐면 이기심 이론이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발동해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요 정도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많아. 이거 서로 싸워갖고 쟁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기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약삭 빠른 거야. 약삭 빠르니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 어차피 싸워봐야 한 사람밖에 못 먹고 다른 사람 다 죽잖아. 그러지 말고 요 음식을 땅에다가 심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농사지역으로 갖고 보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고 나눠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인간이 계산이 빠르니까, 약삭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 더 나은 기술적 진보를 이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착한 사람만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각자 모여갖고 야 그러지 말고 콩한 쪽도 나눠 먹으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나눠 먹자. 이거 나눠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물 못 잡아먹어요. 맞죠?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럼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살인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모든 사람을 착하게 살면 맞죠? 오히려 인간은 멸종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계를 신이 그려보니까 한 요 정도의 악이 있고 요 정도의 선이 있는 게 가장 최상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봤을 때 요게 최상의 세계구나. 그래서 요 세계를 실제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악을 왜 만들었나요?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악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악이 없으면 인간이 결국에는 종말을 멸종할 거야. 그러니까 신이 그걸 알고 요 정도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요 정도의 악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해명을 해요. 요건 좀 독특한 발상이죠. 어쨌든 핵심은 중세 철학자들은 답정너다.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다. 다만 그 답을 해명하는 그런 철학을 구사했어요. 그런 철학을.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자,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신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죠. 맞죠? 그리고 신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합니다. 맞죠? 무한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살다가 죽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속성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한 100년 뒤에는 죽어야 돼요. 맞죠? 이건 뭡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죠. 하지만 신은 무한합니다. 맞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맞죠? 어쨌든 그리고 또 신은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신은 가장 선한 존재예요. 어쨌든 좋은 거는 신에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맞죠? 자, 우리는 흔히 신 하면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질문.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아마 요 얘기는 알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맞죠? 첫째 날은 뭐 만들고, 저도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자세히는 몰라.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알 거야. 첫째 날에는 뭐 만들고 창조하고, 맞아.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다 그랬던가? 성경 보면 아마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야. 맞죠? 둘째 날에는 뭐 만들고, 셋째 날에는 뭐 만들고.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넷째 날에는 요거, 다섯째 날에는 뭐 만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6일에 거쳐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말씀 하시고, 7일 때는, 뭘 만들지 않고 쉬셨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왜 7일째, 우리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왜 일 안 하고 왜 이렇게 교회 가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뭐 이렇게 나무도 만들고, 뭐 동물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뭐 그래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 6일째는 또 인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7일째는 쉬셨다는 거지. 자, 질문입니다. 이거 잘 들어주세요. 질문이에요. 분명히 아까 신은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또 가장 선한 존재가 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죠?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죠?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에 구애를 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합니다. 근데 뭡니까? 신은 시간성이 없어요. 신의 시간은 뭡니까? 영원이죠, 영원. 영원하다, 이게 영원. 그러니까 당연히 신은 무한합니다. 맞죠? 신은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은 유한하니까 시간 안에 사니까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3시간 지났네 그래요. 신은 이 세상이 나타나고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신은 이 시간성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신은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영원성 안에서 무한하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신은.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것도 7일 이렇게 시간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을까?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세계를 다 창조했다. 맞죠? 그럼 어떻게 창조했겠습니까? 오늘은 요거 만들고, 내일은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맞죠?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면, 타노스처럼 딱 한번 해갖고, 완벽하게 만들 거예요. 단 한 번에. 맞잖아요. 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잖아. 단 한 번에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신이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 이렇게 시간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을까? 왜? 맞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잠깐만. 왜 첫째 날에 한 번에 안 만들었지? 왜 첫째 날에 요거 만들고 두 번째 날에는 요거 만들고 세 번째 날에 요거 만들었어? 그렇게 힘이 세고 절대적인 존재면 단 하루 만에, 하루는 아니죠. 하루도 안 걸려. 딱 한순간에 딱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날짜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이거 그러면 신이 좀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면 단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왜 6일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7년 또 쉬어버리네. 맞죠? 아유 피곤하다. 아니 이거 심 아닌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죠. 왜냐? 마치 신이 시간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세 철학자라면, 겠죠? 중세 철학은 이미 답정 너라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중세 철학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세 철학자라면 지금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래요? 어떻게 해명할래요? 아니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며 딱 단 한 순간, 1초도 안 걸려. 단 한 순간 딱 하면 이 세상을 착 창조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6일에 걸쳐서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에게는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니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이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또 7일날 쉬었다고요? 신은 피곤한 존재가 아닌데 왜 쉬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배우기로는 신은 영원한 존재고 시간성을 벗어난 존재라고 내가 배웠는데, 지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거 시간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신도 시간 안에 있고 유한한 존재겠네요? 뭐 온갖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명해 보는 겁니다. 왜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 이 세상을 딱 창조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7일이나 6일이나 시간에 걸쳐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설명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왜? 맞죠? 내가 신이고 절대적인 존재면 이렇게 6일을 거쳐서 안 만들 겁니다. 단 한 번에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6일에 걸쳐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7일째 쉬었다고 얘기하셨을까? 물론 지금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는 기독교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오독할 수도 있지만,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만약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맞죠?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중세 철학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자, 요게 이번 학기 마지막 과제입니다. 맞죠? 우리 저번에 나만의 아르키 만들기 했죠. 그거 보낸 거 제가 하나하나 점수를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도 그 문의하는 학생 몇 명 있던데, 기말고사 우리가 아직 시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말고사 언제 친다 정해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가지고 오면 돼요. 프린트 쫙 해갖고 이름 딱 적어갖고 제출하면 돼요. 자, 요거는 소과제입니다. 소과제. 마지막 소과제예요. 자, 요거를 지난번처럼 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6일에 걸쳐서 혹은 7일에 걸쳐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신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신은 단 한 번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터인데, 그리고 신은 이 시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하다 했잖아. 근데 지금 6일이나 시간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 해야 돼요. 중세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해명하는 거야. 아, 내가 만약에 중세 철학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할 거야. 요걸 적는 겁니다. 요걸. 알았죠? 자, 언제까지 보내느냐? 제가 넉넉히 줍니다. 맞죠? 넉넉히 줘요. 3주 줄게요. 3주. 왜냐하면 제 영상을 제때 저때 보는 학생도 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밀어서 보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 그 첫 번째 그 소가제 냈는 거 있지. 그거 이번 주에 보낸 학생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 그래도 좀 늦었지만 보내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 어쨌든 3주라는 시간을 줍니다. 넉넉하죠. 설마 이번 강의를 3주 안에는 보겠지라는 생각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곧 있으면 기말고사야. 맞지?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시간을. 자, 언제까지 보내느냐?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넉넉히 줍니다. 3주 주는 거야.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몇 시까지 보내냐면 6시까지 보내세요. 6시까지. 그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보통 이 시간 안 정하고
자, 12월 5일까지 보내세요 하니까 언제까지 보내냐 하면 11시 50분까지 보내더라. 그러니까 자연인데 계속 빙동 올려갖고.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제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답을 적어서. 자, 어차피 제 우리 그 사이트에 제 메일 다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will 55 HOO 후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WILL 55 HOO 이건 영문으로 후 will 55 후 네이버.com 이렇게 제 메일로 12월 5일 6시까지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 없어요. 이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라는 거야. 생각. 내가 만약에 중세 철학자야. 근데 누가 이렇게 비판을 좀 반박을 해왔다.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문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답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중세 철학자라면 여러분들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자, 점수 배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보내주면 3점을 주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보내주면. 자,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참 예쁘게 성실하게 했다. 뭐 분량도 뭐 한 반장 정도면 안 되겠나? 반장 정도? 많이도 요구 안 할게. 한 반장 정도. 당연히 반장 이상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적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줄에다 보내주면 3점이니까 그렇게 좀 성실하게 하면 4점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요 4점들 중에 괜찮은 몇몇 학생들에게 1점을 더 주겠습니다. 1점을 더 주겠다. 근데 여러분 좀 성의 있게만 하면 그때도 5점 다 줬어. 좀 성의 있게만 해주면. 설마 한 줄 보내겠나? 맞지? 기간 내에 한 줄이라도 보내주면 내가 3점 줄게. 기간 내에. 근데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해주면 웬만하면 제가 다 5점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놓치지 말고 좀 성실히 해주고 혹시 만약에 이 3주가 지나고 이 영상을 보고 어디로 있었네 이런 사람 있죠? 고민 있을 거예요. 보내주세요. 다만 몇 점이라도 받아가. 다만 몇 점이라도 받아가. 그리고 기간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너무 성의 있게 잘했다. 그러면 또 내가 혹시 압니까? 기가 놓친 사람은 이전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했다. 그럼 내가 또 추가로 1점을 더 줄 수 있어. 맞지? 정말 와 얘는 기간은 늦었지만 와 너무 성실하게 잘했다. 그러면 또 내가 1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은 잘 없긴 하던데 급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급하니까. 어쨌든 기간이 늦다 하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강의 다 듣잖아. 다 들으면 그냥 이제 영상 끄고 놀러 나가지 말고 딱 영상 이게 오늘 영상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30분만 생각하세요. 30분만 앉아갖고 이제 이 과제 생각해보는 거야. 딱 30분만 앉아갖고 나라면 어떻게 답변할까? 누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나는 어떻게 답변할까? 한 30분만 생각하고 그래 20분만 생각해도 돼. 맞죠? 20분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깊이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렇게 답해야지 해놓고 한 10분 동안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적어보세요. 맞죠? 쭉 적어봐.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적어놓고 놀러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어제 쭉 적어놨던 거를 보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어제는 그냥 머리에 떠오른 대로 쫙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예쁘게 다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과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 맞지? 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소과제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과제 없어 이제. 자, 다시 한번 12월 5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6시까지 3주에 3주는 넉넉하다고 봐요 저는. 맞죠? 소과제를 한 달씩 줄 수는 없어. 맞지? 자, 그렇게 이런 내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답변 기대하고 있을게. 저번에도 잘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또 한번 뭔가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 그냥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세 철학자인데 대장님이 야 지금 이런 의문이 제기됐어. 니 빨리 내일까지 이거 답변 빨리 적어와. 이거 하면 적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중세 철학자라면 어떻게 답변할까? 한번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괜찮아. 철학 수업이라는 거는 결국 생각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냥 어떤 이론이 있네요, 외우세요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대 철학 때 고대 철학 때 우리 자연 철학자, 고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아르케를 한번 만들어 본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중세 철학자가 돼서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중세 철학자의 입장에서. 재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통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를 우리가 17세기 그 바로 앞까지를 흔히 중세라고 얘기해요. 중세 시대. 우리 중세 철학 했듯이 중세라고 하는데 보통 17세기 이후를 근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근대 시기에 보통 19세기 말까지 요거를 근대 시기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 근대 시기에 했던 철학을 우리는 근대 철학이라고 했겠죠. 중세 시대 때 했던 철학은 중세 철학, 고대 때 했던 철학은 고대 철학 이렇게 분류를 해요. 당연히 이 근대 시기에 했던 철학을 우리는 근대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 17세기 이후를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세와 요 앞까지 중세와 근대 요 시대의 구분이 필요해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쪽은 중세라고 그러고 이쪽은 왜 근대라고 그럴까? 뭐 그냥 단순히 17세기 이후를 그냥 근대라고 하는 걸까?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중세의 핵심 가치는 뭐였습니까? 신이었죠. 모든 게 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신이 핵심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핵심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의 핵심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근대의 핵심 가치관. 자, 17세기 초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17세기 근대.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근대의 시작. 자, 17세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과학 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 혁명. 본격적으로 과학의 시대가 열려버려요. 과학의 시대. 본격적으로 과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마디 뭡니까? 이제 기술력이 진보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본격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 딱 선도에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을 통해서 모든 걸 이 세상을 설명했으면 이제 신 갖고 설명 안 하는 거야. 이제는 어떻습니까? 과학 혹은 기술 이런 걸로 이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게 되거든. 쪽치기 한번 구분해볼까요?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이 세상에 꽃이 폈어요. 우리가 어떤 길 가다가 꽃을 봤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맞지? 빨갛고 노랗고 너무 예뻐요. 자, 중세 때에는 이 꽃이 왜 여기에 피어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줄까? 설명해야 되잖아요. 중세 때는 이 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 뭐 수많은 설명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건 말이죠. 신이 이 꽃을 통해서 이 꽃에다가 아름다움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 꽃에 딱 넣어서 이 꽃을 창조한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이 이 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꽃을 여기에 피게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신중심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근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시대.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근대가 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뭐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신이라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이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과학자들은 이 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론 신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야. 신은 있어. 하지만 이 세상은 이제 신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과학으로 설명해야 돼.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과학자들은 이 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뭐 수많은 방법으로 설명하겠죠. 이 꽃을 DNA까지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싹이 있고 무슨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광합성을 받아서 이 색깔이 원래는 빨갛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물질로 설명해버립니다.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의 잣대로 설명해버려요. 그럼 아름다운 뭔데요? 그건 뭐냐면 사실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 빨간색이 만들어졌고 그걸 보는 우리 내부자가 그 빨간색을 이게 뭐 받아서 무슨 호르몬 작용이 있고 저쩌고 느낌 오죠? 이제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려요. 근대오는. 지금까지는 중세까지는 신을 중심으로 무조건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가능했어야 됐고 근데 이제는 근대가 시작되고 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과학의 시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방식대로 신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선물하기 위해서 이 꽃을 창조하셨어 라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히는 겁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탁탁 분석해보고 요 분석해보니까 지금 줄기 세포가 어떻고 저떻고 요 세포 구조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변이 구조가 어떻고 이게 합리적인 세계 설명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해명이 아니야. 해명이긴 하죠. 근데 그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 신이 아니라 과학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 자, 두 번째. 산업화. 산업화는 말 그대로 분업 구조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산업화 얘기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공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공장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장의 특징. 기술력이 없었을 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뭔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열렸다는 거야. 이제 공장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장은 어때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듭니까? 예를 들면 바늘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뭐지? 바늘을 뭘로 만들어? 철 가져와갖고 철을 기계에 넣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깎는 걸 포장하고 자 그래서 한 100명이 줄을 서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합니다. 공장은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한 사람은 철을 와서 기계에 넣습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맞죠? 또 어떤 사람은 기계에 넣었더니까 철이 짜게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짜게져 나오는 철을 보고 깎습니다. 맞죠? 그리고 옆으로 줘요. 이 사람이 이 일만 하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은 그 바늘을 이제 깎는 바늘을 포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포장했는 걸 주면 어떤 사람은 그 포장했는 걸 차에 실어서 나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만 해요. 이게 분업화거든. 분업화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분업구조가 만들어져요. 분업구조. 근데 이게 중세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하면 자,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불러줄게. 노동의 가치 하락. 노동의 가치가 하락됐다는 거야. 하락됐다. 자, 근대 이후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분업구조가 정교해집니다. 그러자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버려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중세 때의 노동이란 거, 일하는 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숭고한 일이었어요. 왜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죠. 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신이 준 이 선물, 땅을 신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벼농사 지어갖고 벼를 수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수해갖고 탈곡기 해갖고 쌀해서 쌀을 생산하는 거. 이게 노동이잖아요. 일이잖아요. 일.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땀 흘려가면서 씨도 심고 줄기하면 물도 주고 벼가 자라면 그거를 낫으로 해갖고 탈곡기를 해갖고 쌀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노동입니다. 중세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숭고한 일이에요. 맞잖아. 신이 준 이 선물을 열심히 가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숭고한 일이에요. 근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노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땀을 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여기 그냥 기계에 넣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 그 철을 깎습니다. 뾰족하게 반을 만들면 뾰족하게 깎겠죠. 그럼 옆에 사람은 그걸 포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 중세인들에게는 땀 흘리는 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땀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했구나?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기술이 진보하고 이 기술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굳이 땀 흘려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니는 그냥 철만 날라래. 니는 곧 나오는 철을 이렇게 바늘로 삐삐삐삐 갈아래. 바늘보다 칼이 나을라나. 어쨌든. 그래, 칼이 나와요. 그렇게 이거 칼날 갈아래. 니는 그거 포장해래. 이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노동, 땀의 가치보다 효율성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근대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 다른 거야 이제. 맞죠? 자, 요거 좀 지울게. 칸이 부족하니까. 자, 첫 번째 가학혁명, 두 번째는 산업화, 근대의 시작. 그러니까 근대의 특징이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 질서 구축입니다. 사회 질서 구축.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가 들어서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회가 구축이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 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맞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죠? 법이 법 질서로 구축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법 질서가 구축되어 있어요. 맞죠? 요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요 특징이 언제 만들어지냐? 17세기부터 요런 특징들이 구축이 돼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초창기 모델이긴 하겠지. 어쨌든 이제 이 사회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중세랑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중세 때의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중세 철학자들하면 중세에도 사회가 있었겠죠. 어쨌든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회도 있고 뭐 국가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사회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자, 뭐 어렵겠습니까? 신입니다, 신. 신이 요렇게 사회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신 말씀 잘 들어야 되지. 맞지? 맞잖아. 신이 이미 사회를 만들어 놨고 우리는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최고 대장이에요? 그렇죠? 신의 말씀이 최고이죠. 그러니까 신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때 근대에 들어오면서 근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회라는 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신이 아니에요.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되고 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고 법 체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따르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중세 때는 신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어요. 신이 이 사회를 구축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근대에 오면서 사회라는 건 신이 구축한 게 아니라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 법 체제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사회가 구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살면 누구 말씀 듣고 따르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 체제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 체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제 신의 말씀 믿으면 안 됩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이 좋아갖고 신대로 산다? 근데 법 어기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잡혀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대 시대가. 이제 핵심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핵심 가치관이. 이제는 과학, 산업화, 그리고 이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근대를 대표하기 시작해요. 대표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중세와는 다른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다음에 근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자, 어이구 이거 뭐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중세미대 맞지? 자, 여기부터는 근대미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중세고 선 넘어오면 근대라고 합시다. 근데 이 시대를 이렇게 탁 나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중세에서 점점 이렇게
뭔가 바뀔 거 아닙니까? 점점 단번에 딱 끊어놓고 자 오늘부터 근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근대에서 점점 바뀌어서 중세에서 점점 바뀌어서 근대의 모습을 갖췄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 사이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편한 거는 중세에 살고 있고 나는 근대의 요쯤에서 태어났다. 편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중세의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만 살면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근대의 규칙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쯤에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세의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학교 가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 읽자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신은 하나님은 영원성 시간에서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대.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기를 거쳐서 이 세계를 창조했을고 이렇게 답해볼 사람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중세적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돼서 대학에 딱 들어왔어. 근데 이제 대학에서 뭘 가르치느냐? 아까 얘기했던 과학혁명, 산업화, 사회질서. 자, 그리고 이때까지 꽃은 신이 선물해주는 다른 나무 선물해주기 위해서 꽃을 창조했다 배웠지? 아니야. 꽃을 분석해봐. 이게 꽃이 삼투압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뿌리를 통해서 가각성 작용도 받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야. 대학에 들어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중세적인 교육관을 받았는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혼란스럽겠죠. 맞아. 잠깐만. 난 지금까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고 악이 무엇인가? 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신을 어떻게 그 존재를 증명하고 이런 거 배워왔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대학에 딱 갔더니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막 해명하는 이런 수업을 막 듣는 거야. 그리고 꽃 있잖아. 이거 꽃이 지금 예쁘게 보이는 거 우리 내구적 어쩌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꽃을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신하고 상관없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안 그래요? 이건 마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그렇게 우리 엄마 친엄마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사실은 너는 나의 친아들이 아니다 친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예요. 왜냐? 세계관 자체가 달라져 버렸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 세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알고 보니까 외계인의 DNA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인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해명이 됐다고 해봅시다. 과학적으로 딱 해명을 해보니까 이거는 외계인들의 DNA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버렸다. 그때도 하나님 믿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맞죠? 자, 요때 요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자, 오늘 하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요 과도기에 있었어요. 자,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세적인 교육을 배운 거죠.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어때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과학만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딱 이 과학혁명, 산업화, 사회질서 구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맞는 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신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완전히
충격인 거죠. 완전 시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데카르트가 봤을 때 이게 이러한 과학적인 방식의 설명 방식, 학문적인 설명 방식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꽃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설명 방식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 이것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맞죠? 이것도 놓치기 싫은 거야. 아니, 그래도 이때까지 난 신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게 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배웠는데, 이거, 이게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내가 지금 신이 없다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나?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뭘 결심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의심해 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다 알 때까지 모든 걸 이제 소위 말하면 판단 중심을 해버립니다. 데카르트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또 맞으면 저게 틀리고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왕 이래 된 거 내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 때까지 모든 걸 의심해보자. 한마디로 판단 중지하자.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모든 걸 판단 중지해봅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은 판단 중지. 나 의심할 거야. 네가 아직까지 정답이 아닌지 확실하게 내가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나 그거 끝까지 의심해볼 거야. 확실히 알 때까지 모든 걸 의심해볼 거야.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모든 걸 의심해봅니다. 어디까지 의심하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 내 손 가지고 있죠? 맞죠? 여기 칠판 있습니다. 하늘을 들면 하늘이 보여요. 맞죠? 이건 우리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내 손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다. 이 칠판에 있는 거 딱딱하다. 요거는 내가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 요건 확실한 거 아니야? 근데 데카르트가 모든 걸 의심해본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꿈속에서 우리 꿈꾼다고 해봅시다. 꿈속에서 내가 지금 자기가 꿈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꿈속이구나. 알 수 있어요. 사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꿈속에서 내가 이거 꿈을 꾸고 있으면 꿈속에 있는 나는 이게 꿈인지를 몰라요. 맞죠? 자, 데카르트가 봤었을 때 이 세계는 하나의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확실하게 이거 칠판네, 내 손 있네, 이건 확실하네.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꿈일 수가 있다. 우리 영화 보면 최근에 이제 매트릭스 4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매트릭스의 세계처럼 이 세계도 가상 세계일지도 모른다. 의심이 생기는 거야. 데카르트가 봤을 때. 잠깐만, 이거 혹시 꿈속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꿈속에 있는 나는 이게 꿈인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의심되는데? 오케이, 판단 중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철저하게 의심해요. 이거 꿈일 수도 있네. 이거 꿈 아니라는 법이 있어. 잠깐만, 내가 좀 의심이 좀 드는데? 의심 들면 무조건 판단 중지한다는 거였지? 오케이, 판단 중지.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마저도 판단 중지돼버려요. 이 꿈속일 수 있으니까. 또 어디까지 의심을 하느냐?
어디까지 의심을 하느냐? 자, 수적 체계도 의심해 봅니다. 자, 여러분 1-2는 뭡니까? 2죠. 맞죠? 이것도 의심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꾸밀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이야. 확실한 거 나올 때까지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이잖아. 판단 중요하는 거. 데카르트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는 2라고 알았어. 잠깐만. 1-2는 원래 3인데 어떤 나쁜 신이 있어서 우리한테 원래 1-2는 3인데 1-2를 우리한테 우리 머릿속에 입력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물며 이 세계도 꾸밀지 모른다고 의심했는데 1-2는 2다? 원래는 1-2는 3인데 나쁜 신이 있어갖고 너를 속이겠다. 그래서 1-2 원래 1-2는 3인데 1-2를 자 너를 속이겠다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주입했는 수도 있잖아요. 온갖 상상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것도 좀 의심해볼 수 있는데 잠깐 뭐 어떤 거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판단 중지한다 그랬지? 오케이. 이 수적 체계도 판단 중지. 원래 수라는 거는 철저한 필연적인 학문이잖아요. 1-2는 2, 딱 나오는 게 수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의심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수학이 수적 체계가 요런 거였는데 나쁜 신이 있어서 요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맞죠? 의심 들어. 일단 판단 중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의심해봅니다. 모든 걸 의심해요. 하물며 이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의심해보는 거야. 잠깐만 원래 내 손이 없는데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닐까?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든 속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맞죠? 그 매트리스 영화가 그렇잖아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안에 갇혀 있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죠. 꿈꾸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인 거야. 현실 세계. 우리가 마치 현실 세계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인 거죠. 진짜 세계는 뭐냐?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정신에는 이런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살게 하는 거죠. 맞죠? 지금도 우리 그럴 수 있죠. 맞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알에 갇혀서 에너지가 뽑혀나간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상의 세계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줄 모르죠. 어쨌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면 어떡하? 판단 중지. 맞죠? 판단 중지. 그런데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해 봅니다. 하나하나 다 의심해요. 의심이 들면 판단 중지. 내가 판단 안 할 거야. 왜냐? 지금 모르면 의심이 되니까 판단 중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는 와중에 정말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뭘까? 자, 하나하나 의심해본다. 하물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것도 프로그램 아닐까 혹시?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 내가 알고 보니까 요 최근에 그 개봉했던 뭡니까? 무슨 가이 있잖아, 가이. 그 내용 뭐냐 하면 내가 게임 속 캐릭터야. 근데 나는 내가 캐릭터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는 게임 속 캐릭터인데 자기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실을 살아가요. 사실 그거는 게임 속 가상세계거든. 그럴 수 있죠. 맞잖아요. 난 지금 게임 속 가상 캐릭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는지도 몰라. 맞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난 게임 속 캐릭터일지도 몰라. 일단 그렇다면 의심이 드네? 판단 중지. 그런데 방금 얘기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는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나요? 그게 뭘까요?
바로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는 확실해요. 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 그럼 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의심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그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나쁜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원래 1 더하기 2는 3인데 1 더하기 2라고 얘기하고, 내가 보는 게임 속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게임 속 캐릭터인데 신이 마치 니는 지금 현실에는 여기 있는데 지금 너는 게임 속 캐릭터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야 하면서 나쁜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 속고 있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죠? 아무리 악한 신, 뛰어난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해도 그 속이고 있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죠. 모든 걸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아, 답이 뭔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죠? 나는 반드시 있어요. 자, 이제 모든 걸 의심하는 가운데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데카르트의 첫 번째 증명 방식이에요.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데카르트의 첫 번째 증명, 혹은 첫 번째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진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모든 걸 의심하는 가운데 도저히 의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뭐냐? 첫 번째 진실이 바로 나는 있다는 거야.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것만 확실한가요? 안 그래요? 모든 걸 의심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몰라요. 맞죠? 몰라요. 하는데 그렇게 모르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판단 중지하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악한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가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고 있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없는데 스님이 어떻게 나를 속여요? 맞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실이에요. 데카르트가 발견한. 아, 모든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은 나는 있다는 거야.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다음부터 쉽습니다.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나라는 게 뭔데? 나라는 게 뭔데? 의문이 들죠? 과연 나라는 게 뭡니까? 자, 나는 있어요. 나는 존재합니다. 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는 가운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게 판단 중지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네. 잠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신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 근데 속고 있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단단의 진실을 발견한 거잖아요. 자, 요 진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요 진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모든 걸 의심해보자. 이거 의심된다. 판단 주지 판단.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네.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거 신이 나를 속여도 속고 있는 나는 있어야 되네.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자 그랬죠. 자, 내가 지금 요 진실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뭘 통해서?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증명해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내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죠. 맞잖아. 생각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맞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실에 도달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걸 의심하는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를 어떻게 발견했냐? 생각으로 발견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야. 나는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 생각을 통해서. 중세 때는 자아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는 거. 자아. 이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 어차피 신이 다 창조했는데 나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영혼이 있다 그러지 자아가 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도 영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영혼은 다른 동식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자아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데카르트에게 따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인간만이 생각을 하거든. 인간만이 의심해보고 잠깐 의심하는 가운데 의심해야 하는 나 속고 있는 내가 있네. 좀 보자. 요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냈지? 그렇지.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아냈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 나라는 걸 생각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드디어 나라는 개념이 등장해버리는 거야. 인간만이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생각을 할 줄 아니까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야. 자아가 나라는 뜻이잖아. 드디어 근대의 출발은 뭐냐? 근대 철학의 출발은 뭐냐 하면 드디어 근대에 도래하고 나서 요 나라는 개념, 자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자아 개념,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는 거야. 중세 때는 이런 질문이 없었어. 나는 누구인가? 신의 피조물이다. 맞잖아. 질문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데카르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인간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는 바로 생각 때문입니다. 요 말을 좀 더 조금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사유하는 실체라 그래요. 사유하는 실체. 사유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말을 조금 개념적으로 쓰면 사유라고 얘기해요. 사유? 우리 사유한다, 인간은 사유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인간은 사유하는 실체.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독립체입니다. 독립체. 인간은 동물과 달라. 식물과 달라.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어. 어떤 속성? 사유라는 거. 생각이라는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고유한 독립체야. 그 말을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인간 규정은 뭐냐? 인간은 바로 사유하는 실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생각하는 고로 전제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기잖아요. 자, 그럼 인간은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는 것. 인간은 곧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유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나라는 건 생각하는 존재야. 생각하는 존재.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잖아. 뭐가 생기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맞죠? 어떤 것을 생각하지 그냥 생각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생각을 하려면 어떤 생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맞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이 대상 없이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상 없이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지?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데카르트가 또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냥 마냥 생각할 수 없다.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어떤 대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어떤 생각은 뭡니까? 확실한 생각. 요것만 확실해. 지금 확실한 거 지금 확실한 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 확실하게 생각하느냐. 그 대상이 뭔데? 확실한 대상이 뭔데? 요거 묻기 시작합니다. 요거 잠시 떠났다가 그렇게 한번 또 2부에서 내가 이어가 볼게요.